제가 보유하라고 강의를 하면 머리는 끄덕끄덕 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를 못 바꾼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맞춰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공장을 토지 가치를 높게 보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장을 매수했는데 공장을 임대차를 주게 되면 매매가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노후공장이라 월세 시세는 이자 방어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가정입니다만 공장이 노후가 돼서 월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공장이라면 월세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제 공장을 매매하지 않을 테고 실수요자가 매수하여 공장을 헐고 사용하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텐데 그러면 임차인이 발목 잡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장을 사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 임차인이 있으면 매도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투자자한테 팔면 그 투자자는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경향, 물론 실수요자도 싸게 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수요자한테 파는 게 그래도 제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으면 실수요자가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워두고, 즉 땅을 샀다고 생각하고 비워둔 상태에서 이자만 내가 내고 그냥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자는 아직 없으니까 임대를 줬다가 매도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협상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장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대부분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공장의 사장이죠. 아파트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요, 그 아파트에 애들 어릴 때부터 살아서 성인까지 갔다든지 그런 것처럼 쭉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었나요? 투자는 조그만 눈덩이를 언덕길로 쭉 굴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언덕길은 바로 뭐예요? 세월이에요. 언덕이 짧으면 눈덩이가 안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밖에 안 불어나고, 언덕길이 길면 그 눈덩이는 산더미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난 그건 모르겠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라는 게 아직 사기도 전부터 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빼고 정답이 아닌 거에서 고르려니까 이것도 조금 불만 저것도 조금 불만,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은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그거라면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려야죠. 이자를 안 받겠다는데. 거기서 그래서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유를 하는 게 원칙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수익보다는 나중에 산더미만한 눈덩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물론 몇 년 됐지만 그 성수동의 핫플레이스라는 데를 가보면 이 동네가 왜 핫플레이스인가 라고 임장을 다니는데, 그 핫플레이스라는 거리에서 한 블럭만 가면 여전히 공장입니다. 공장 많아요. 그 공장 사장님들 평당 몇 천에서 몇 억씩 합니다. 코딱지만한 공장이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하고요. 몇 억짜리는 몇십억 됐고요. 몇십억짜리는 몇백억 됐습니다. 평당 1,000만 원 하던 게 평당 1억 됐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 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 내가 자산이 없을 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의 재산이 형격히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성수동에서 임대로 만약에 공장을 돌렸다면 공장을 소유하면서 돌린 사람과 그 재산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거를 누구는 부당 부조리로 생각하면서도 또 그거와 같이 똑같이 보유하라고 하면 보유하기는 싫죠.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밖에 못하는 보유, 내가 실제로 돌리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 보유하기 힘든 그 심리 상태, 그거를 고쳐보려고 한 15년 동안 매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가 바뀌는 사람보다 안 바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보유하라고 강의를 하면 머리는 끄덕끄덕 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를 못 바꾼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맞춰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샀다 팔아보자.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사서 1,000만 원 차익을 남깁니다. 1년에 10번을 팔면 그것도 1억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정가제, 정찰제가 아닙니다. 내가 9천에 산다고 1억에 팔릴지 말지가 그 오차 범위가 좀 커요. 두 번째, 9천만 원에 산다면 부동산은 거래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경매에 대한 뭐 명도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1,000만 원을 육박합니다. 정찰제가 아니라는 이유와 시세라는 게, 그리고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5천만 원에 사면 되잖아. 그러면 정찰제가 아니었는 그 오차 범위도 그것도 방어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래세도 내도 1,000만 원 다 내도 4천만 원은 남잖아. 그러면 5천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에 되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엄청난 수익률로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죠.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럼 5천만 원에 살 수 있느냐? 5천만 원짜리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가 때부터 물건을 임장하러 다니면 시세가 2배 또는 그 이상 것도 발견을 종종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견은 했는데 그걸 5천만 원에 살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짜리를 발견한 사람이 많다면 그 물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다시 9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발견은 다 했는데 그 물건이 일반인들은 못 푸는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이건 5천만 원에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나도 못 풀어. 그럼 5천만 원에 산 의미가 없죠. 5천만 원을 샀는데 1억짜리 하자가 있다. 근데 누구는 그 하자를 풀 수 있고 누구는 그 하자를 못 푼다. 그럼 못 푸는 사람은 아무도 입찰 안 할 거고, 그 하자를 풀 수 있는 사람만 입찰을 할 겁니다. 그 하자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세요. 그러면 제가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한다 이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반인이고 나는 초보자고 나는 대중인데 나만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건데, 누구 하나를 보십시오. 부자 된 사람 있나?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요. 반대로 샀다 팔았다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실력 세팅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마인드 세팅도 하고 실력도 제대로 키우면 지금 현재 많이 싸고 미래 가치도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게 최고이나,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고, 실력을 안 쌓아갖고 자기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면 안 되죠.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어떻게 보면 순리적인 세상의 이치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원래 혼자 하는 건가요? 경매한다고 하니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봅니다. 배우자도 이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네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채찍질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감성적으로 설득을 한다거나 채찍질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감성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중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야 부동산 사자, 그럼 부동산 사시면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야 부동산 팔자, 그럼 부동산 사셔야 되고요. 10명 중에 9명이 야 주식 팔자, 그러면 주식 사셔야 됩니다. 우리 질문자를 걱정해서나 질투해서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대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듣지도 그리고 따라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제가 느낀 이야기고요. 그리고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자기를 믿고 가야지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저는 처음에 경매할 때 경매 물건 소개해 준다 그러면 재수없는 거 갖고 온다고 막 혼내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린가, 뭐 좋은 물건 사라는데 뭐 재수를 따져. 시간이 지나고 좀 커보니까 별의별 이유로 경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더라고. 지금은 좀 덜 그런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사회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돈은 항상 부자가 소수고 가난한 자가 다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설득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배우자 안타깝지만 결과물로 보여주세요. 결과물이 한 번 나오면 반대하거나 말리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2번, 3번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해달라고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은 고독하지만 혼자 가셔야 됩니다. 뭐 경매는 사실 이래서 좋은 거래. 야 부자가 소수고 가난한 자가 다수래. 대중은 틀렸대. 그럼 자기들 욕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말 전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셔갖고 성과 한 번을 딱 내세요. 그럼 그런 말이 싹 차단되고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2건, 3건 내기 시작하면 그중에 꽤 많은 수가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하나 해줘. 물건 추천해 줄 거 없냐? 이런 말들이 옵니다.
저도 처음 경매 배웠을 때 많은 사람한테 경매하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해요. 왜? 나도 생초보거든. 나도 요만큼 알고 막 경매하라고 퍼뜨린 거거든.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도 삐져가지고 혼자 했죠. 그리고 차 바뀌고 집 바뀌고 하라고 다니는 꼬라지도 바뀌고. 근데 그 옛날에 막 이렇게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옵니다. 자, 그거의 미래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